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 6월. 네,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월요일은 언중 6월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분이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인 MBC 이지성 기자는 지금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흠. 그렇잖아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만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조금 온정적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뭐 봐주는 그 보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봐주는 보도. 네, 특히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이 여러 이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재판에 들어간 것들도 있는데 기존의 그 권력자들의 주변인들에 대한 이제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좀 냉철하고 강력하게 조사가 들어가던 거에 비하면 보도가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했다는 문제의 그 10원 한 장 발언입니다. 아, 예.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 그렇습니다. 정진석 장모가. 의원이 이제 전언으로 전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정말 이제 이지성 기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계속 하시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처럼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좀 억울한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어야 될 텐데 지금 검찰에서 구형한 걸 보면은 이제 뭐 그 요양급여를 이제 횡령한 문제이기 때문에 3년 구형했죠. 3년. 그렇습니다. 이제 꽤 이제 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간단하지는 않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공직자로서 특히나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어떤 판단 혹은 이런 어떤 그 발언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많을 것 같은데 정진석 의원의 전언을 보도하는 중심으로 돼 있고 윤석열 전 총장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기자가 있느냐라는 어떤 뭐랄까요 비판적인 시각들이 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만나야 뭐 질문을 던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얼굴을 봐야.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그런 게 왜냐면 이제 근데 또 전화 통화는 하대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2시간씩 통화한다는 기자들도 있는 걸 보면 오.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자신의 책을 통해서 나하고 나에 대해서 혹은 나의 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던 시절하고 윤 총장에 대해서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그 얘기대로라면 윤 전 총장 관련해서도 가족 관련 뭐 의혹이나 비리 관련 사건들이 있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쫓아다니면서 질문하는 기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집 앞에 기자들이 뻗치고 있다는 얘기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딘지는 다 알거든요. 뻗치고 있어도 주로 이제 그 개하고 산책하는 장면 위주로 맞아요, 촬영이 맞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비숑 프리제와 네, 기존의 어떤 언론 아. 태도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종이 네. 뭐? 진돗개도 한 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지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헬머스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도 행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언론 행태만 봤을 때 같은 언론인으로서 정말 참담하단 말 말고는 할 말이 없고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뭐 장모님이나 일가,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떠나서 저는 사실 가족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연좌제 형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은 유력한 대권 주자고 그렇다면 가족의 비리에 또 검찰총장으로서 혹은 검사로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어도 조 전 장관에게 보였던 언론의 관심의 절반 정도는 쏟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정진석 의원이 그 전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다시 해명이 나오기를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이야기가 약간 와전이 된 게 있다. 그 발언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요양병원 그 문제에서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교묘한 어떤 법률적인 어휘 사용인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급여를 횡령한 그 명목으로 지금 이 재판에 붙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요양급여라는 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넓은 범주의 이제 세금의 일부입니다. 저도 보험료 내니까. 네. 그러니까요. 다 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돈을 갈취한 건 아니다. 횡령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넓은 범주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그렇죠. 편취한 게 되는 거고 원래는 다른 사람한테 혹은 다른 분야에 돌아가야 할 그 국민건강보험의 그 자금을 편취한 거라서 피해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억지죠,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전 장관에서 10배는 더 탈탈 털었다 검찰이. 네. 그런 취지의 또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장모의 행태가 아니라 수사를 둘러싸고 그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말만 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게 지금 사실 계속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코멘트가 없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라거나 혹은 뭐 변호인 측이라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원 정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 목소리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가 없거나 혹은 취재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 전원 형식으로 자꾸 이제 보도하는 방식. 이게 지금 우리 언론들이 이제 온당한 방식인가 하는 좀 궁금증은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아요. 형식 논리로 따지면 본인이 아직 선언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뭐 사실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스탠스가 바뀌었죠. 근데 그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건 본인의 입으로 나는 내년 대선에 나갈 거야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의 행보, 본인이 보여주는 것에서 다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내년 대선을 내다보고 일종의 선언을 무언의 선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마땅한 행동을 또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전원 정치, 그러니까 신비주의 속에 갇혀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올드한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본인에게 뭐 자신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 유력한 대선 주자가 계속 어떤 뒤에 숨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시대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행보가 공개돼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질문을 받고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하면 공개 검증의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셈인데요. 근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해서 우리 언론이나 혹은 기자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건지는 좀 계속 남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본인이 등장한 게 있잖아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강릉에서. 네. 그 근데- 부분을 좀 지적을 네. 하고 싶습니다. 음. 이게 이제 서울경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예. 윤석열 강릉 칼국수집서 기념사진 저기 지금 권성동과 화면에 해동. 나오는 저거네요. 저 장면입니다. 예. 처음에 보도가 될 때는 왼쪽의 사진, 그러니까 이제 턱에 마스크를 살짝 내려 걸치고 턱스크. 예. 네, 턱스크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른 그 어른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던 저거를 처음에 서울경제에서 보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 포털에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하고 있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거고 그리고 실내에서 턱스크를 쓰고 있거나 벗고 있는 것 자체 저렇게 밀접 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저거 자체가 방역 위반이다. 방역 조치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서울경제에서 사진을 다른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호. 그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거는 이제 마스크를 올려 쓰고 있고 예. 주변에 다른 어른들도 대부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아주 재미난 게 그러면 저 사진의 선후 관계도 저는 궁금한 네. 게 처음에 턱스크를 썼다가 누군가가 저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해서 마스크를 올려서 쓰고 계속 촬영한 건지도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네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바로 저 자리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진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그런 네.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중에 내리고 저 사진 촬영을 한 게 된다면 방역 수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셈이 되는 거고 그렇고. 둘 다 문제인 건데 서울경제 측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 사진 2장을 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같이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네. 네. 두 가지 사진을 다 줬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판단으로 처음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턱스크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는 누구 사진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기자가 이제 포털에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뭐 이제 기사 내용과는 별개의 논란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사진을 교체했다라는 게 해명이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이 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네. 뭐 여권의 유력 누군가였다면 과연 보수 언론들이 어떤 기사를 쏟아냈을지 사실 우리는 예상 가능하잖아요. 과거에 그들이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뭐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경제 측에서 얘기한 것도 사진은 맥락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가 없는 사진을 쓰는 게 자기는 원칙이라고 처음에 했거든요. 아니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 대선 주자급이 만약에 방역 수칙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뉴스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요. 문제 의식이 거기에는 안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안 간 건지 뭔지를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논란이 됐을 때 말하자면 그 서울경제 입장에서는 네. 사진 2장 받은 거 중에서 골라 쓰라고 했기 때문에 턱스크 때문에 논란이 되든지 말든지 직접적으로는 자기들한테 상관은 없거든요. 그 이제 잘못을 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진을 쓴다고 해서 서울경제가 임의로 그 사진을 교체해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방역수칙 위반이라면 그 자체로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아니, 있는 거니까. 본인이 물증을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얘기를.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비슷한 걸 좀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TBS에서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의 그 제작진들이 예. 7명이 이제 모여서 카페에서 회의를 했던 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냐 아니냐로 한창 한 달 정도를 네. 끌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서울경제에서는 어땠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포털에 서울경제로 해가지고 기사를 찾아봤더니 관련 기사는 무려 18건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에서만.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것만. 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절에는 이거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 기사들을 계속 중계를 하면서 많은 기사를 쏟아냈는데 정작 윤석열 전 총장의 턱스크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니까 바로 사진을 교체해주는 이 기민함.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아이고 참 그거에 대해서 서울경제에서 뭐라고 입장 표명하는 거 없죠. 네, 오늘 왜 방역수칙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자신들이 사진을 교체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촌철님들이 충분히 지금 해주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고요. 네. 관련 보도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기사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언중유고를 통해서 한번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묘와 관련된 네. 논란이었습니다. 훼손됐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뭐 일종의 풍수 지리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조상묘를 훼손했다. 이제 이런 논란을 처음에 보도한 거는 이제 조선일보였는데 중앙일보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기사를 하나 낸 게 있어가지고 근데 가져왔습니다. 그때 중앙일보가 이건 훼손이 아니라고 그 보도한 게 중앙일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종시 경찰에 확인해봤을 때는 뭐 신고가 접수된 게 따로 없고, 네. 예, 뭐 이제 관련된 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없었다라는 게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였는데 네. 이번에는 또 풍수 지리 전문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해설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번 그 묘를 훼손한 사건은 보니까 풍수지리 전문가가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풍수지리학 박사라는 분을 모시고 그 조상묘 앞에까지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 상태도 어떻게 보고 이러면서 보니까 봉분에 칼을 꽂아서 이제 기운을 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명당의 풍수지리적 기운이라는 거는 이제 칼 꽂는 것 가지고는 훼손하기가 어렵다. 이런 아주 친절한 그 해설 기사와 함께 윤 전 총장의 관상이 이분이 또 관상 전문가여가지고 악어상이다. 악어? 네, 악어처럼 생겼다. 그래서 악어상이다. 악어라는 건 뭐냐면 강물에 있는 썩은 고기까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강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악어처럼 사회 부패와 부조리
불공정을 바로잡을 운명이다라는 친절한 관상적인 해설까지 정치적 의미까지 덧붙여주는 아니, 잠깐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또 쓸데없는 게 꽂혔는데 관상하게 관상의 악어상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처음 들어서 아니 일단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는 워낙 많은 그 동물들이 있었으니까 코끼리상이나 악어상도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마상 뭐 그다음에 고양이상 이런 거 네. 들어봤는데 악어상이 있었구나. 네. 예. 이분이 예전에 해설했던 그 관상 관련된 정치인 관상 관련된 칼럼 중에서는 독수리상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웬만한 동물들은 다 다루시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의 악어상이어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악어상이라서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잡을 어떤 그 운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이 기사를 냈었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봉분 훼손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는 좀 이제 뭐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과연 중앙 일간지가 취재력을 동원해가지고 해설 기사까지 붙여야 될 정도의 아니, 중요한 일단은 사안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네. 칼이 꽂혔었고 인분이 뿌려져 있었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게 먼저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것이 우리가 공개 못할 만큼 끔찍하고 처참한 사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왜 그 사진은 계속 공개되지 않는지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조상묘의 훼손에 대한 기사는 왜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 제가 이제 이분 이 백 교수라는 분인데요. 중앙일보가 사실은 자주 모시는 분이에요. 중앙일보가 근데 특히 관상 관련 방송 같은 경우 네.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속인이나 어떤 점쟁이 점괘라든지 관상 이런 것들을 방송할 수 있게 돼 있나요? 방송 심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아니, 방송은 할 수 있겠지만 뉴스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않죠. 뉴스에서. 그럼 뉴스는 전 정말 어떻게 이런 기사를 메이저 언론사라는 곳에서 썼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인터뷰를 인터뷰한 양,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관상 전문가들이 한창 그 방송에 출연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어간에 이제 종편 채널에서 정치 관련 비평을 하면서 관상가들을 많이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방심위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이제 네. 제재 조치가 많이 나왔었고. 방심이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제 신문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분이 실제로 중앙일보에서 2017년부터 2년 동안 정재계 인사들의 관상을 동물에 빗대가지고 칼럼으로 연재하는 거를 인기리에 연재를 했었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칼럼 몇 개 찾아봤더니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호랑이상이고 백종원 씨는 돼지상이라서 그 당시에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백종원 그 요리 평론가를 한참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비판했던 적. 논란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사냥 본능에 따른 것이다라는 식으로 칼럼을 내서 아니, 뭐 이게 또 화제가 된 적이 할수 있었습니다.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아니, 그냥 뭐 풍수 칼럼을 낼 수 있는데. 저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캐리커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캐리커처를 그리는 기법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들을 동물에 빗대서 캐리커처로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은 대처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닭의 형성해서 마오쩌둥은 돼지 이렇게 해서 캐리커처로 뭔가 만든 그 유명한 그 작가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들어봤는데 이 정재계 인사들의 운명과 이런 걸 관상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지면에 실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전망까지 덧붙이는 칼럼들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여기서 뭐 논평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네. 사실은. 21세기 한국 정치라는 점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제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요즘도 옛날에는 진짜 그러니까 했는데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고 실리잖아요. 네. 요즘도 실리대요 보니까. 네네. 그죠? 그냥 띠별로. 저는 그 정도는 그냥 재미로, 그럼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 아까운 지면에 저걸 왜 실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만큼 보는 사람이 많아서 재미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또 그렇죠.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예. 자, 두 번째 뉴스로 준비한 거는 제가 3주택자 세금까지 걱정하는 경제신문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서울경제의 기사인데 이번에 이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하고 종부세가 중과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기사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는 게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정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의 형태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가세의 부담이 증가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 시달리게 됐다 이런 기사고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 이런 어떤 세금 관련된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네. 이거하고 그게 왜 필요한 세금이냐 이 부분을 제대로 기사가 해설해 주냐 여부일 텐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인가. 기사에서 얘기하는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세가 기사가 걱정하는 만큼 늘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먼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성 그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정부가 지정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되고 국민주택,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비교적 큰 사이즈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1%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에다가 30여 평 이상의 규모의 집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1% 취득세 더 붙이는 게 과연 세금 폭탄이라고 걱정을 할 수준인지. 안 사면 되잖아. 그러면 안 사면. 지금 뭐 강남의 말이죠.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1%도 절대 가액은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3주택자 세금까지 걱정해 주는 건 아니죠. 아닌 그러니까요. 거고. 아니 정말 저는 부동산 이 폭등의 주범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제가 실제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에 그 부동산 집값 서울 그때. 아파트 집값이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 쭉 오르는 동안 언론사의 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언론사들은 물론 100%가 아니라 대부분 보수와 경제 신문사들인데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자기 안에서 모순되는 보도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으면은 정부를 이른바 조지는 기사들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조금 잡혀요. 어떤 정책을 내놔서 좀 잡히고 좀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면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일관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깡통 전세, 네. 역전세 우려가 있다면서 온갖 비판 기사를 또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잡혀도 정부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집값 떨어지면은 전세가율이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전세값은 일시적으로 더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집값이 잡히는 현상인 건데 그것도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도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걸 잡히려면은 세금을 올려야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부자들 뭐 정말 수십억 가지고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또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을 잡히기를 원하는 보도 행태가 아니라 어떻게든 정부를 조지고 싶어하는 1번, 2번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언론사들 보수 언론사들은 부동산에서의 감시견이 아니고요 하나의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매일경제나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등등등 실제 부동산 관련 기사로 돈을 엄청 벌고 있고요. 뭐 과거에는 그 언론사 사주들, 뭐 방실가라든가 뭐 사주들이 워낙 부동산 부자여서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이 부동산 집값을 폭등시키는 부추기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해석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걸 떠나서 아예 회사 자체가 부동산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주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야 이 언론사들 돈을 버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사를 쓰질 않는 거예요. 사주의 부동산은 모르겠고 다만 이제 지면 보면 부동산 광고가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과거에는 뭐 분양 광고, 뭐 아파트 광고 이런 광고 수익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아예 부동산 시장에 마치 일종의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정보 제공자로서 그렇게 아예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플레이어인 거죠 부동산 시장에. 그 사실 이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서울경제 기사도 그렇고 그래픽 같은 거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독자가 바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표를 가져와 봤는데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가 몇 퍼센트 늘어난다라고 이 퍼센테이지를 적어 놓은 거에 비해서 이걸 봐서는 그게 실제로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만큼 늘어난다는 건지를 해설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면서 저도 보니까 서울경제 그 기사만 봐가지고는 그 의미를 짚기가 어렵고 실제로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세금을 물게 되려면 투기 위험이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년 이내에 산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팔면서 얻은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 자체도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1년 이내에 투기성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10억 이상 번 사람한테 최고 세율을 매기는 게 과연 이게 문제인지 정부가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연 투기성 거래로 계속 이제 가격을 올려붙이는 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이 기사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해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책도 맥락이라는 게 있고 선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는 충분히 양도세 중과를 매기지 않고 그렇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충분히 줬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세금 폭탄이라면서 뭐 지금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이라면서 그거를 또 비판하는 기사도 쏟아지거든요. 충분히 세금 폭탄을 뭐 받지 않아도 되는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으로 거부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주택자의 이런 세금까지 걱정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뭐 기사에서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제대로 뭐 금액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지 않고 그저 세금 폭탄에 초점을 맞추게 기사를 쓰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를 동원할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 기사에서도 이제 세무학과 교수를 그 코멘트 인용을 해가지고 농업이나 뭐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낸 게 이제 농업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인데 이게 왜 부동산에 붙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뭐 특별 세목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라는 게 아무 세목에나 붙는 게 아니고 조금 일종의 사치성 혹은 사행성 혹은 뭐 투기성 소비와 관련된 세목에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권 거래세라든지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명품이나 자동차 같은 개별 소비세, 골프장이나 경매장 같은 개별 소비세 이런 맞아요. 데에만 붙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붙여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이 토지를 거래해서 부동산을 거래해서 차익을 거두는 거, 그래서 부가 점점 서울 수도권 쪽으로 집중되는 거를 막기 위한 일종의 그 세금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해설은 기사 안에 없고 왜 부동산 거래할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붙이냐라는 문제 제기만 하다 보니까 이 세목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독자들은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아니 토지를 사랑하고 전원주택을 사랑하셔서 땅을 샀으면 농어촌 발전에 기여를 해야지. 뭐 그렇게 말이 많어. 아니 물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왜 붙는지 모를 그런 항목들은 많아요. 뭐 주유소에서 기름도 교육세. 그렇고 뭐 네. 담배 뭐 이 관련이 없는데도 붙는 건 많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인 거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세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율이 정해져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올라서 그 세율을 적용한 건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소득세도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부동산 할 때 꼭 빠지는 얘기가 양도소득세인데 소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양도세라고만 해버리니까 그러게요. 세금을 내는 액수 말고 실제로 네.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의 액수를 기사에 썼으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생활 필수품에 매기는 세율하고 네. 사치품에 매기는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뭐 어렵게 이야기 뭐 그렇게 욕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잖아요. 부동산 답답하네. 기사들이 그렇게 좀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해줄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가죠. 예, 마지막은 이제 이슈를 미디어 이슈 관련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최근에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주요 컨텐츠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사생활 폭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배우 한예슬 씨라든지 뭐 전지현 씨 이런 폭로로 화제를 엄청 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연예인 관련된 폭로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기성 매체들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일종의 받아쓰기를 하는 행태 이게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네. 오죽했으면 그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직접 제재를 했습니다. 네. 예, 지난 5월 그 제재 사항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4월에 개그맨 박수홍 씨에 대해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연속적인 그 사생활 폭로 예, 예. 방송을 내보냈을 때 뭐 스포츠 동아라든지 서울경제라든지 헤럴드 경제라든지 스포츠 서울 머니투데이 이런 기성 매체들이 가세연에서 했던 발언들을 따옴표로 따서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고요. 이런 식의 이제 유튜브 받아쓰기까지 기성 매체들이 이어가면서 과연 언론 매체로서의 어떤 자존심까지도 버리는 행태가 좀 문제적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유튜브에서 그 방송한 것도 인용을 할 수 있죠. 가치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유튜브를 인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검증된 팩트를 인용한 것이냐고 오히려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검증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구잡이로 인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 법적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검증을 해야 되는 의무를 그러니까 그냥 그럼요. 건너뛰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게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문윤리위에서도 지적을 한 게 이런 보도를 할 때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까요. 주요한 이유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왜 그러는지는 뭐 여기서 다시 분석하고 말 것도 사실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조회수가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걸 계속 인용 보도를 하는 건데 근데 기존 매체들이라면 사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방식의 폭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저게 이제 검증이 없이 카더라로 자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들을 그대로 방송에서 지금 내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존 언론이라면 못할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기존 언론 매체들은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만 이미 가세연에서 말을 했으니까 인용만 하면 되겠지. 지금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그게 이제 그 비겁한 것일 수도 있죠. 보통 그러면 이제 최초 폭로자만 어떤 사법 처리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관례가 있기, 통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렬 종대로 도열한 상태에서 중간에 있으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고 속에서 이제 장사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행태를 어떻게 제재를 하고 바로잡을 거냐가 문제인데 신문윤리위에서 이 주의 조치를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그냥 인용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나왔으니까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는 게 이제 언론들이 만든 이제 자율기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언론재단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긴 하지만 자율기구라서 법률적 효력이 없는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 제재 조치가 나오고 나서 과연 그게 고쳐졌는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에 그 새로운 쪽 폭로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예고에 대한 기사들이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매체들 다 그 예고 보도를 받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해봐야 지금까지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방통위에서 이 방송법이랑 IPTV법을 통합시키고 플러스해서 OTT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들 유튜브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OTT까지 다 포함한 통합 미디어 관련 규제법을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신문법까지 사실 통합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신문법은 여기 넣기는 좀 낫지 않나 봐요. 근데 그렇다면 신문사들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그 기사들은 만약에 이 통합 미디어법이 생기면은 그 기사들은 OTT 관련해서 제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들 방통위 쪽에 우리가 열심히 좀 민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제재 방안이 없다. 언론 기사에 대한 제재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신문법에서 규제가 안 되고 뭐 자율 기구에서 규제가 안 된다면은 저는 가장 규제가 심해도 모자르지 않는 물론 언론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선을 잘 지켰을 경우에 가장 규제가 필요한 분야가 저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자의 펜 끝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이 사람을 정말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중요한 책임이 있는 무거운 거기 때문에 제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목할 현상이 과거에도 옐로 페이퍼는 있었어요. 그 옐로 저널리즘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매체별로 구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죠. 옐로 페이퍼가 있으면 정론 페이퍼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매체가 갈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옐로 페이퍼를 보면서 타블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거 표현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외국 같은 경우. 근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 구획조차 이제는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른바 정론을 자처하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클릭 장사를 위해서 전진 배치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오염의 정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얀 어떤 그 저기 물에 검정 잉크가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비슷한 이런 그렇죠.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게 특히 이번 사안처럼 연예인들의 경우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 막대한 피해를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를 당장 당하게 되는 거라. 우리 언제 한번 그것만 좀 다뤄보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상당히 지금 뭔가 그 논의의 함정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첫 출발은 뭡니까? 실제로 받던 피해액에 비해서 뭐 3배, 5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피해액 산출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헬마우스가 A라고 하는 매체의 잘못된 오보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헬마우스 그 오보의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죠? 저는 없지만 그 연예인들은 당장 이 광고 계약이 끊어지는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피해액 산정에서부터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피해 계산부터가 엿가락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옥죄한다라고 반박하는 쪽도 제가 볼 때는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거기에는 뭔가 상당한 지금 빈 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도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저는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 핵심적인 과연 문제일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물음표를 찍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밑에 댓글에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달릴지 대충은 좀 그 짐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이야기를 할 건 좀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언제 한번 우리가 좀 그 기회가 되면 한번 정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보도록 제가 하죠. 언론학계의 한 교수님과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좋은 기사는 무엇이냐, 좋은 기사를 과연 판단할 기준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로 출처를 밝히는 거를 교수님은 꼽더라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학계에서는 논문을 쓸 때 출처를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이게 누구의 논문에서 인용이 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기사에서도 출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지만 출처가 그 좋은 기사의 기준이 되는 거 저는 조금 반대를 하는 게 이런 거 있죠. 베껴쓰기 기사에서 나는 취재를 하나도 한 적이 없고 나는 검증의 노력을 1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걸 보도한 언론사의 출처만 달아서 그게 모든 면피가 되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그 면피 안 되거든요. 안 되지만 그걸로 또 일일이 다 뭐 소송을 갈 수도 없는 현실적인 걸 아니까 일단은 지르고 보는 거죠. 가로세로 연구소를 나는 뭐 걔네가 보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출처 달고 쓴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한 게 아니잖아라는 면피를 쓰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 교수님의 주장대로 만약 이게 무슨 뭐 포털에 좋은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기사들은 출처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제 이야기는요 님이 받아쓰기 시험 보면 1등 누가? 기자 뭐 이런 식으로 달아줬고요. 중지동차님도 기자가 참 쉬운 일자리가 됐네요. 그냥 받아쓰기 하면 되니까. 착잡합니다. 좀 좋은 소식도 좀 우리가 한번 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갖고. 근데 문제는 아무튼 그 언론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전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 해외에서도 보면은 지금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 언론을 그 에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이제 나타나는 언론 소비 행태의 어떤 변화 또 여기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것이 옛날에는 그 언론의 유포라고 정보 전달 방식은 방사형이었죠. 그러니까 방송사는 스테이션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뉴스 하나를 발신하면 전방위로 퍼져나가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SNS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방사형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퍼져는 사슬을 그러니까 타고 들어가면서 일직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입맛에 맞고 정서에 맞는 오히려 그 기사일수록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파성이 갈수록 언론 영역에서 그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걸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파성이 강할수록 어떤 정치적 소구를 그러니까 그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일렬 종대의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상업성의 또 다른 한 측면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경우도 정파성을 있거든요. 띄지 않으면 오히려 선택되지 못하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뉴스가 전방위에서 이제 전파를 통해서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서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SNS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SN 안에서 또 커뮤니티 속에서 이게 뉴스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입맛에 부응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정보가 퍼지질 않는, 유통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환경상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지금 분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언론이 갈수록 뭔가 그 황색화되어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죠. 한 가지만 더 얹고 싶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언론사를 설립하는 게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 됐습니다. 네. 그 말은 누구나 자본만 있다면 언론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들이 막 수도 없이 넘쳐나게 된 거고요. 네.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단점, 지금은 부작용이 훨씬 심하죠. 그렇다면 진입이 쉽다면 퇴출도 쉬워져야 되거든요. 진입장벽을 낮춰졌으면 이 언론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시장에서 퇴출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퇴출이 힘들어요. 아무리 언론사가 큰 잘못을 해도 애초에 이 언론사는 예를 들어 우리 얼마 전에 MBN 사태도 겪었잖아요. 애초에 MBN이 종편으로 선택될 당시에 회계 조작과 그러니까 선택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여기는 퇴출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되지 않았죠. 뭐 제 개인 사견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누적됐을 때는 분명하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언론사 내부에서의 자정작용, 자기 어떤 내부 검열, 우리끼리의 어떤 기준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도 퇴출이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죠. 돈 그래서 벌기 이제 쪽으로. 그 퇴출이라고 하는 게 두 경로가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애당초 그 진입 자체가 허가를 득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방송의 경우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퇴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등록제인 경우는 사실은 퇴출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네. 어떤 행정력이나 사법력을 가지고 지금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어떤 시장에서. 그 시장에 의해서밖에 이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장에서의 소구가 시장에서의 소구가 옐로우를 시장에서의 소구가 원하고. 그런데 퇴출이 될 수가 없죠. 도태가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그 퇴출의 방법은 도태밖에 없거든요.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데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그렇죠. 오히려 양화를 구축하는 네. 이런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에 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파성을 덜 띄었더니 유튜브에서 확산이 덜 되는 헬마우스 입장에서 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거는 되게 심각한 고민이죠. 오히려 이제 정파성을 띄어야만이 영향력이 커지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저도 몇 년째 그러니까 머리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해법이 참 찾아지지 않는. 그죠? 작심하고 장사하기로 그러니까 작심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있는. 아니 정파성을 띠더라도 제대로 검증된 보도, 팩트 기반의 그렇죠. 보도, 그다음에 일관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가는 보도면 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부동산 보도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대한 철학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신념도 없어요. 그때 다른 기사를 쓰는 거예요. 언중유골에서 계속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중요구리 언론 이야기만 하다 보면 한숨이 계속 나와요. 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화되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좀 다르게 한번 네.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언중요구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기자 수고하셨고요. 헬마우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